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기하학적인 삶, 김언. 미안하지만 우리는 점이고 부피를 가진 존재다. 우리는 구이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지 않다. 우리는 서로에게 멀어지면서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변함없이 크기를 가진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칭을 이루고 양쪽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인격을 좋아한다. 피부가 만들어내는 대지는 넓고 멀고 알 수 없는 담배 연기에 휘둘린다. 감각만큼 미지의 세계도 없지만 3차원만큼 명확한 근육도 없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와 명백하게 다른 객관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만지는 공간으로 서로를 구별한다. 성장하는 별과 사라지는 먼지를 똑같이 애석해하고 창조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자연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메바처럼 우리는 우리의 반성하는 본능을 반성하지 않는다. 김언 시인의 기하학적인 삶, 그 앞부분인데요. 이 시는 2009 미당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 시의 구성도 기존의 틀을 깬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겠죠. 그런데요, 가끔은 유행가 가사에서 진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7080 세대들이 좋아했던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요. 어떻게 살든 뭘 하며 살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라디오 독서실에서 시대별로 문학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080 세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수산 작가의 미지의 새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한수산 작가는 1967년도에 강원일보에 시가 당선됐고 72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4월의 끝이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3년 해빙기의 아침이 한국일보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된 이후 여러 작품을 발표했죠. 대표적으로 부초, 겨울나그네, 바다로 간 목마, 이별 없는 아침 등 많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한수산의 미지의 새 만나보시죠. 미지의 새, 한수산. 그녀는 메모지를 잘게 찢어 휴지통에 넣으며 일어섰다. 거기에는 오전에 그에게 보낸 전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일 새벽차로 그곳을 간다는 내용이었다. 그곳은 남쪽이었고 바다와 해수욕장과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었다. 토요일 저녁 그가 올라왔다가 일요일 밤차로 내려갈 때까지 서로의 시간에 서로의 지문을 묻히며 보낸 그들.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놓여있는 토요일의 이 가지런한 시간을 헤집고
자기를 내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아픔을 누르며 그녀는 빈 사무실을 나왔다. 그곳만은 밝고 따스한 곳이기를 바라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건 남대문이잖아. 근데 단청이 칙칙하게 변색됐네. 먼지를 뒤집어 써서 그런가. 할머니 같아. 할머니.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모습에서 그녀는 문득 시골에 있던 할머니를 떠올렸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90이 넘은 할머니. 무릎과 어깨가 붙어버린 채 골방에서 먹고 누고 기어다니던 할머니였다. 그런 할머니가 저녁상에서 식구들 몰래 생선 토막 같은 것을 버선목에 감추었다가 밤이면 어둠 속에서 혼자 꺼내어 씹고 하던 가련함. 젊은 시절에는 남달리 깨끗했었다는 할머니가 보여주던 궁상맞은 가련함을 생각하며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젊음은 어디에서부터 녹이 쓰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나온 그녀 앞에 지하 다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마주서 있었다. 이제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일찍 잠을 자야지. 새벽잘 타려면 3시엔 잠이 깨야 할 텐데 하면서도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다방 안은 어두웠다. 열대어를 기르는 수조가 환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앉았다. 수초에 쌓인 그의 얼굴 위에 뼈가 내비칠 듯 하얀 고기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떠 있었다. 밖에서는 오래 아낌을 받으며 있어야 할 것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날이 퇴색해 가듯 자기 안에 서로 빛을 발해가는 것들이 있다는 아픔 속에서 그녀는 고기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아픔. 그의 곁을 가면 쉬사가 내리겠지. 뭐 드실래요? 커피 주세요. 네. 지난 주말은 정말 참혹했어. 혼자 그 참혹한 주말을 견뎠지. 그녀가 맞은 참혹한 주말. 좁고 긴 복도를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수술대 위에 누웠었다. 지난 토요일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곤 넷을 세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치른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묻어버린 3개월의 아이. 산과 병원의 문을 나서니 바람이 몹시 불고 있었다. 구겨진 옷자락을 매만지며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천근의 무게가 얹힌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언젠간 그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지. 근데 언제쯤? 그래. 새벽차가 아니라 밤차를 타야겠어.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갑자기 비명처럼 기적 소리가 울렸다. 이어 길게 또 한 번. 한겨울에 얼어붙은 도시에 환하게 켜져 있는 불빛. 습기 낀 창을 통해서 반짝반짝 흔들리면서 창문은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이 되었다. 그 불빛이 멀어지며 어둠이 배어오르는 창밖에 눈을 준 채 그녀는 지난 여름을 생각했다. 길고 긴 장마가 개이자 그들은 북한강 상류에 있는 산을 올랐었다. 샘물이 흐르는 숲속에서였다. 배고프지? 네, 조금. 난 조금이 아니라 엄청 고픈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점심 지어줄게. 어머나. 그게 뭐예요? 등산용 식기가 아니라 그 남비잖아요. 이거 이래봬도 새로 산 거라고. 여기서 살림 차리실 거예요? 아, 맞다. 요강도 하나 사올 걸. 이거 잘못했는데. 근데 버너는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자고. 자, 이렇게 나무를 두어다가 불 떼서 밥을 하는 거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남비에 올려놓을 화덕이에요? 그럴듯하지? 이만하면 충분히 남비가 올라가겠군. 내가 나무에 올 테니까 자기가 쌀 씻어줄래? 알았어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배낭 바닥에서 감자를 꺼내고 있는 그녀를 발가벗고 싶도록 만들었다. 저녁이었다. 멀리서 은빛의 작은 종이 울리듯 풀벌레가 울었다. 좋다. 그녀는 무릎을 베고 누운 그의 귓불을 만지면서 이제는 캄캄하게 어두워진 호수에 산기슭을 돌아가는 차들의 불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때 어디선가 청아하게 뻐꾸기가 울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밤의 소리였다. 사랑해. 저도요. 사랑해. 더 이상은 안 돼요. 왜 그래? 우리 사랑하잖아. 긴 고요가 휩쌌다. 그녀는 얇고 얇은 보랏빛의 휘장이 소리 없이 겹겹이 내려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의 품에 조그맣게 안겨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무수하게 흩뿌려진 별들 사이로 파릿한 빛이 흘러가고 있었다. 은하수였다. 아득한 곳에서 들려오는 뻐꾸기가 울었다. 순간 그녀의 가슴으로 쏴하며 은하수가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가슴에서 반짝이는 것들. 그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젊음이라고 느끼면서 쏟아지기라도 할 듯 조용조용 산을 내려왔다. 이정표만이 하얀 간이역에서 막차를 타고 서울에서 내렸다. 역사를 나오는데 입술이 시퍼런 여자가 다가오며 말했다. 방 있어요. 주무시고 가세요.
가자. 잠깐만요. 휴지 쪽이 날리는 광장에 서서 그녀는 안타깝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캄캄한 하늘이 거기 있었다. 두어 개 흐릿한 별빛이 보일 뿐이었다. 왜 그래? 은하수가 보이질 않아요. 은하수? 몰랐어? 은하수는 가려서 보이지 않아. 대기 오염으로 차단된 거라. 공해가 만들어낸 뭐랄까 일종의 자연이변이지. 은하수가 가려진 하늘 높이 길 건너 호텔 옥상에 세운 네온이 빨갛게 치솟아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그녀는 불빛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젊다는 것. 그래서 살아가야 할 내일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처음으로 그녀를 암담하게 했다. 사람들 틈에 밀리면서 길을 건너갔다. 택시를 세우려는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택시! 택시! 저기요. 왜 그래? 우리 저리로 가요. 호텔? 손에 묻어날 듯 어둠이 밴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먼 인가의 불빛이 눈물처럼 가로질러 갔다. 옛 주인을 생각하는 늙은 하녀 같은 얼굴이었다. 블라인드를 내렸다. 옛 주인도 늙은 하녀도 다 자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열차는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차를 내리니 새벽이었다. 택시를 타고 거리를 빠져나왔다. 그와 만나기로 한 바다 가까이에서 내렸다. 폐허와 같은 거리를 걸어 문등이 켜진 여관을 찾아들었다. 늦은 아침에 잠이 깨었다. 혼자 오셨나 봐요? 예. 점심 때 이리로 오기로 했어요. 애인 만나러 왔구만. 난 또 괜히 걱정했네. 왜요? 여자 혼자 겨울바다 찾아와서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 봐요? 그렇죠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애인이 오후에 온다면서 그때까지는 뭐 할 거예요? 글쎄요. 바닷가를 가볼까? 겨울 바닷바람이 얼마나 찬데 거길 가요. 차라리 유업 산에 올라가 봐요. 생각보다 경치가 좋을 거예요. 그래요? 그녀는 바다를 가리고 있는 산을 올라가 보기로 했다. 듬성듬성한 나무들 사이로 마른 풀을 밟으며 산으로 올라갔다. 머리가 맑아왔다. 올라오면서 꺾어들었던 마른 풀꽃들을 가지런하게 자르며 앉았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나무로 가려진 바로 아래에서 두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풍장의 분류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집더미로 보이겠지만 이게 풍장이죠. 그래도 양 끝에 말뚝을 박아서 새끼로 여미기는 했네요. 그런데 이 풍장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집을 짓고 거기다 시체를 그냥 놓아뒀던 건데 어떤 곳에서는 나무에 매달기도 했다더군요. 살이 썩고 뼈만 남을 때까지
조상의 시체를 말리는 게 효도였으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그렇게 마르기가 소원이었다지 않습니까? 저 안에 또 다른 풍장이 있으니까 좀 내려가시죠. 아, 예. 산을 내려가는 그들을 보며 지피는 생각이 있었다. 초분. 언젠가 학술조사차 내려온 대학 후배들과 동행했었다면서 그가 초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었다. 초분이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거쳐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집 가까이나 공동묘지에 시체를 풀로 덮고 지프로 이영을 해두는 장례 풍습이었다. 산을 내려오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조상의 삶이 그의 것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내세관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삶을 자기만의 것으로 살지 못하겠을까. 죽은 살과 뼈에도 얽혀야 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내 아이. 논길을 타박타박 걸어서 그녀는 돌아가고 있었다. 제 시간에 제 장소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올 것이다. 시계를 보았다. 12시가 지나 있었다. 춥지 않아? 그만 돌아갈까? 네, 가요. 잠깐만. 자기 아침에 면도했구나? 미안해. 또 미안하대. 자긴 미안하다는 말 버릇이에요. 그래? 내가 그랬나? 미안해. 미안해라는 그의 웃음을 보며 그녀는 이제 우린 만났어 하는 다사로움을 느꼈다. 마른 불이 발밑에서 서걱이고 그렇게 말라가는 육신이 있던 아침 나절을 벗어나서 그녀는 낯익은 집으로 들어가듯 그들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끄끄 하는 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우윳빛 유리로 가린 듯 뽀얀 바다를 둘러보았다. 무슨 새일까요? 글쎄, 갈매기인가? 근데 새 울음소리만 들리지 새가 보이질 않아요. 뭐 어디선가 날고 있겠지 뭐. 그만 가자. 바위로 올라서니 추웠다. 그녀는 섬기속에 세워진 목초 다실을 쳐다보았다. 다실이라기보다는 간이식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허름한 집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훈훈했다. 따뜻해. 아저씨, 밀물은 몇 시에 들어오나요? 오늘 만조가 11시입니다. 예. 지난주엔 뭐 했어? 나한테 오지 말라 그랬잖아. 지난주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사자하고 놀았어요. 사자? 네, 사자하고. 아니 그럼 창경원에 갔었어? 네. 사람도 별로 없는 창경원에 갔었어요.
거기서 사자를 봤죠. 그날 창경원의 사자는 웅크린 채 졸고 있었어요. 철장 안에서 초라하게 어슬렁대다가 다시 돌아와 누워버리던 사자. 어쩌면 아직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데 깊은 실망을 느끼는 것만 같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거길 나와서 병원을 갔었어요. 벽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와, 낙조다! 암흑빛 갯벌과 그 끝의 바다가 발갛게 물들고 있었다. 낙조였다. 시뻘건 불덩이가 거꾸로 지면서 거울처럼 반들거리던 갯벌은 군데군데 자홍빛이 아롱지더니 캄캄하게 가라앉아 가기 시작했다. 비어홀에서 느린 색소온 가락이 새어나왔다. 색스폰 소리가 좋네요. 예, 저쪽 맥주집 사장이 색스폰을 좋아해서 맨날 저 음악만 틀어놔요. 좋은데요? 난 뽕짝이 좋던데 손님들은 다들 좋다네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왜 중독이 됐는지 이젠 기다려지고 그래요. 잿빛 하늘에 잠겨가는 산이 마주 보였다. 오전에 그녀가 올라갔던 산이었다. 참, 나 저 산을 갔었어요. 산에? 네. 산에서 초분을 봤어요. 전에 자기가 초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초분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내세관이나 조상을 생각하는 효성보다는 당사자의 실생활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맞아, 기억나. 근데 말이야. 근데 뭐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지게 될 거야. 내일을 의탁할 대상이 필요한 거지. 시체에까지 매달려야 하는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런 데서 생긴 게 내세관이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 자, 우리 그만 나갈까? 그래요.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텅 빈 모래밭에도 어둠이 퍼지고 있었다. 해수욕장의 한쪽을 둘러싸고 있는 유흥장에 불이 켜졌다. 색스폰 소리는 간간히 들려왔다. 낮에 산을 내려오며 스스로에게 가졌던 의문에 대답하듯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거기엔 그래도 내일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걸 거야. 응? 무슨 말이야?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24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아이를 수술하기로 마음먹으며 불빛이 헤매는 거리를 내려다 보았었다. 처참한 가슴으로도 그녀는 그 불빛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다. 네가 보기에 내가 바보 같지? 아유, 참, 그만 좀 마셔. 애한테 안 좋아. 아이, 낳을 수 없어. 왜 자꾸 낳을 수 없다는 거야? 그 남자가 결혼 못 하겠대? 그건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야?
지금부터 준비해서 결혼식 하면 뭐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배 좀 나오겠지. 그럼 어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몇 달 후면 아기 태어날 텐데. 날 속일 수 없어. 속이긴 뭘 속인다 그래. 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니? 사랑해서 아기가 생긴 거잖아.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신을 속이진 말자고. 생활을 바로 보자고 다짐하면서 그녀는 그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내일이 진실은 아니라고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었다. 그런 그녀를 할퀴듯 괴롭힌 것은 자기 혼자 치러낸 수술마저도 역시 진실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밤새도록 가혹한 신문을 했지만 그녀의 사랑에는 죄가 없었다. 다만 서로가 갈망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묻고 건너에 있는 빈 벤치를 바라보았다. 그도 무슨 생각을 혼자 했던가 보았다. 봄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겠지? 그럼 안 올라올 거예요? 가야겠지. 다만 뭔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두렵다뇨. 이곳에 우리 회사 제2 공장을 지으면서 자원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 그랬지. 근데 왜요? 본사가 싫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공장이 세워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건물의 골격을 세울 때 철근을 박은 다음 나무로 통을 짜고 그 속에 시멘트를 부은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나무 판자를 떼어버리지. 또 인부들이 벽돌을 나를 때 뒷고르는 나무 기둥들 많이 봤을 거야. 그런 건 건물이 완성되면 다 뜯어버리는 것들이야. 그래서요? 우리들이 일을 한다는 건 결국 그런 나무들의 역할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출퇴근이라는 생활. 그 속에 뭔가 진정한 뜻이 남아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거든. 그저 무의미한 일상사가 있을 뿐이지. 한땐 즐겁기만 했던 그 일상사가 차츰 괴롭게 느껴져. 마음의 어딘가에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것 같은. 싫어요. 여자한테 그런 얘기 하는 남자. 그래, 나도 알아. 엄살이지. 무지무지하게 논리성도 없는 얘기고. 산다는 거 더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요. 반딧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긴 바다야. 그리고 겨울인걸. 저쪽엔 논이던데 여름에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도 반딧불은 없을 거야. 왜요? 농약들을 심하게 뿌려대서 반딧불이마저도 이젠 다 멸종돼 버렸어. 멸종돼가는 반딧불. 바람에 날리는 불티같이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한 마리 반딧불이처럼 그의 말이 귓가에 웅웅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흐린 탓일까? 하늘에는 별빛마저 보이지 않았다. 캄캄한 하늘이 그녀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머리를 산발한 외마디 비명처럼. 그러나 소리 없이 가로질러가는 말들이 있었다. 이젠
어디에도 반짝이는 것은 없나 봐. 그녀는 혼잣말처럼 가만히 중얼거렸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헤아리다가 하얀 커튼과 벽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깨어났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유리창 소리만 자갈 굴리듯 귀에 가득하던 그 아픔 속에 그녀는 알아야 했다. 이제 자기에게 반짝이는 것은 없다고. 저 하늘의 은하수, 어둠 속을 떠다니는 반딧불도 없는 이 하루.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아이마저도 죽여버린 여자의 이 사랑. 그녀는 캄캄하게 고개를 숙였다. 은하수도 반딧불도 없는 그녀의 안쪽을 이름 모를 새가 끄윽끄윽 날고 있었다. 망연히 서 있는 그녀의 뒤에서. 이제 가야지. 늦었어.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엇으로든 이 가슴 속 하늘 높이 흐르는 은하수를 가려버려야 한다. 마음의 벌판에서 끝없이 찾아 헤매려 하는 꿈의 반딧불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미움도 사랑도 없이 이제 돌아가야 할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는 일, 그 일을 해내야 한다. 저 동물원의 사자처럼 아직 걸을 수 있음을 이따금 확인하면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그리워해서는 안 돼. 이제 가야지. 안 갈 거야? 더 어두워지면 갈래. 그때 그녀의 안에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수없이 많은 새들이 떨어져 내렸다. 수면도 없이 캄캄한 마음의 늪지로 빠져가는 소리를. 그것은 막 태어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이름 모를 새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치면서 이 작품 미지의 새는 끝이 납니다. 미지의 새 작가시죠? 한수산 작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미지의 새 함께 들어봤어요. 네. 이 아이를 지워버린 도희의 심정 알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먼저 작가께서 이 작품 쓰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벌써 70년대라는 게 지금부터 벌써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런데요. 70년대. 네. 그 서울에서 은하수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늘에요. 또는 별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70년대 그 무렵의 일이었어요. 지난번에 추석 지내며 보니까 뭐 달을 환하게 잘 뜨던데요. 하늘이 조금 맑아진 것도 같긴 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 별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은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사실 환경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그 늘 다 함께 생각하고 가슴 다해서 절여하는 사랑이라든가 삶이라든가 하는 것에도
그런 그 어두움이나 그런 그림자, 그런 더러움들이 끼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은 도희와 그의 사랑을 다루지만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이었나요? 네, 지금 그 미제사라는 오래된 소설을 생각하자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그게 제가 20대 청년 시절, 20대 후반에 쓴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을 때 썼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읽어보면 그래도 한 청년의 어떤 마음이랄까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풋풋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고 그렇네요. 네. 다만 이제 아마 이 작품 속에서 제가 그려내려고 했던 것은 일종의 그 추상명사라는 게 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뭐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무슨 모성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지는 어떤 힘, 그런 것을 그 사랑을 뒤에서 그 두 사람의 사랑 터치편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무형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담으려고 했던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 소설 쓸 때가. 그 영화를 보면요. 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유지태가 한 대사였나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래요. 뭐 사랑의 본질 자체가 변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랑의 방법 같은 거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걸 저 역시도 느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청춘이라는 것, 그 젊음이라는 건 사실은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죠. 자신의 시대가, 청년은 자신의 시대가 가장 고통스럽고 또 청춘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은 할머니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에게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에 무르익던 중년이 있었고, 그처럼 사랑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 같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형태, 사랑법 같은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가령 저 50년 전에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은 헤어질 때쯤이면 사랑이 변하니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건 어쩌면 저 원시대 혈거하던 사람들도 그러면서 헤어질지 모르죠. 사랑은 변하니 하면서요. 다만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사랑의 법, 사랑 형태들은 조금씩 그 시대에 맞게 그걸 사는 사람들에게 어울리게 변해왔겠죠. 또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네, 그 70년대 이 작품 시기도 그런데 그 당시에 남녀간의 사랑은 좀 어떤 모습이었나요? 뭐 크게 달랐겠습니까? 달랐으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랑 그러면 뭐 우리가 아마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에게 그 조이러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미국에 이민 온 중국계 세 어머니와 딸들의 얘기죠.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사랑이란 존중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이다. to respect하고 to tender하다 그러는데, respect하다는 그 존중한다는 상대를 존중하는가 또는 상대에게 부드러운가, 그 두 개의 잣대로 상대를 바라보면 되는 게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참 저 사람의 생각, 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가,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부드러운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덜 사랑하는 거겠지요. 그래요. 참 작가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의 진정한 본질은 네.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갑자기요. 요즘에 이제 대학 강단에 서서 이제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보시기에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법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전 하나 참 모르겠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날짜를 세는지 몰라요. 무슨 뭐 며칠 된 날, 뭐 몇 달 된 날, 100일 된 날, 뭐 그래서 그걸 무슨 기념하던데, 기념할 게 참 없나 봐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날짜를 헤아리는 거 하나는 참 이상해요. 저걸 왜 저렇게 헤아리고 있을까, 세고 있는지. 그거 하나는 의문스러운데, 좀 더 좋게 생각되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헤어졌으면 뭐 헤어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걸 숨기고 감추고 힘들어하지 않고 드러내서 이렇게 아프면 아픈 대로 뭐 여행도 떠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그러시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작가님께서는 상당히 좀 열린 생각을 갖고, 네, 학생들과 대화도 참 잘 이렇게 하시면서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고약한 할아버지 노릇하죠. 뭐. 야단이나 치면서. 그래요. 참 후학들 양성하시면서 또 이렇게 작품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데, 요즘에 날씨 참 좋잖아요. 바람도 네. 선선하고 작가님의 작품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다리면서 네, 저희들 네.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지의 한수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독서도 습관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려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재밌었어? 줄거리 좀 말해봐봐. 독후감 좀 써봐. 그냥 좀 책을 편한 친구처럼 가까워지도록 해야지 학습의 연장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책 읽기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도 편한 친구처럼 책과 가까워져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수산의 미지의 세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